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빠르게 읽어보고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투자 채널인데 인생을 배웁니다. 하셨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네요. 구름과 푸른 하늘을 보니 눈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며 눈을 즐겁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좀 멀리 저희 또 제 책상 바로 창문 밖으로 녹음이 정말 우주지고 있는 이 여의도 공원을 보면 눈이 참 평안합니다. 지금 여름 그 하늘은 뭉게구름이 여의도에서 지금 바라보는 하늘은 뭉게구름이 가득한 그런 하늘이고 요즘 시계가 되게 좋아요, 그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렇는지 상당히 참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주는 이 예술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림에 대해서 원래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예술,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그림도 그렇고 왜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듣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을 흉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 한 번씩 그 석양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아름다운 광경, 이런 걸 갖다가 그림에 담아 두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피카소처럼, 약간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작품들도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또 예술도 발전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신이 만들어 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걸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어쨌든 좀 흉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말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돌아서 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레이는 백응님이 사족으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더니 아들이 아빠 오늘 경기에 보니 모두가 메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설레이는 백응의 아들 태윤이가 보면 되게 머리가 좋다고 딱 봐졌었는데 그때 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 그 고등학생들 모여서 막 자기 개인기 뽐내는 그런 축구랑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프로리그가 K1이고요. 한국은 K7까지 있거든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15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이 그런 조기 축구가 K7인데 K7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즘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태윤이한테 제가 그랬죠. 그 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공을 안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오프 더 볼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수비수들이나 다른 공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유심히 한번 보라고. 예, 오프 더 볼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나머지 11명이 공 가지고 있는 한 명 말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게 되면 축구에 진정한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한마디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오늘 경기에 보니 모두가 메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야. 아들이 돌을 터서 갔네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김만구님이 와, 아드님 가슴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다니 무심코 본 아드님 댓글에 제가 가슴이 절렁 눈물이 갑자기 엉엉 울었습니다. 모두가 메시가 될 필요가 없고 자기 자리에서 잘하면 된다니. 네. 그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 항상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면 1등부터 1000등까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지만 모두가 다 천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의 탤런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모두가 다 그 1000명이 다 1등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이혜령 선생님의 말씀이셨었는데, 그 부모가 해야 될, 제가 저희 회사에 200명이 넘는 인턴들이 왔다 갔거든요.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정형외과 의사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림 그리는 아니면 음악하는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 볼 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서 얘는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인턴하고 갈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왔다 간 우리 오교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중해요. 대학교 4학년인데 굉장히 진중하고 신뢰감이 있는 얼굴, 거기에다가 이 딕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뭔가를 분석해서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 회사는 아니면 이 산업은 이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분석을 했을 때 그걸 나의 아이디어를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플러스 이 아이디어를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버님이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이쪽에서 애널리스트가 한번 돼보겠다고 시험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부모들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한창 수출로 잘 나갈 때는 무역 상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좋았잖아요. 그때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가 대우, 주대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80년대 말에 그렇게 주대우 같은 회사가 정말 들어가고 대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선망의 회사였는데 98년도에 망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해보면 좋은데 너 이런 거 해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려주되 우리가 함부로 그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우면 저희 아들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들이 고2 때 축구 선수 하고 싶다 했잖아요. 고2, 고3 때 2년 동안 정말 풀리 서포트를 해줬었죠. 본인이 목표로 세운 거에
그때 고2 때 제 절친이 아니 고2인데 축구 선수를 그 축구 클럽에 제가 막 알아봐서 축구 클럽에 가입시켰거든요. 고2인데 그 축구 클럽에다가 지금 가입시키는 게 맞나고. 근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본인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예, 그런 경험을 해서 그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저희 아들도 결국은 대학 축구 선수로 못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축구 선수 해보겠다고 그 오전에 학교 가고 오후에 오후 수업 다 빼고 축구 훈련하러 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시간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뭐 이런 거를 스스로 그 나이 때 해보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지. 사실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이 때 그죠? 그 나이 때 뭐 그걸로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은 거고 안 돼도 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건 세상에 둘도 없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장이 짜쳐 보인다는 댓글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시절에 공부에 미쳐 빠져 있을 때는 수학의 다른 파트까지 서로 다른 과목끼리도 서로 연관성을 발견하는 희열을 느꼈었고 그 이유는 못 느껴봤다고 주식도 고수는 짝짓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잘 까먹어버려서 연관성 짓기, 짝짓기, 구슬, 서말, 꿰기가 불가능했는데 이젠 저도 중요한 자료는 사무실 책상 주위로 바위에 새겨넣기 위해서 매일 눈에 뇌에 박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다는 느낌으로 막 덕지덕지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좀 성격이 깔끔한 분이 보시기에는 정말 좀 짜쳐 보이겠죠. 주식한 지 8년 차지만 이렇게 기본 채워주시는 콘텐츠 있었다면 저의 방황이 짧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년 동안의 방황도 다 소중한 경험이실 겁니다. 그 방황 안 해보고 저희 지금 채슬리 TV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구슬은 많이 모아서 갖고 있었는데 채밀턴 되면서 비로소 꿰어서 진주 목걸이가 된 느낌입니다. 네, 우리 광교산 I80님은 어느덧 이제 중고수 레벨로 들어가셨다는 생각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선장님께서 강건하시기를 또 도우시는 선원님의 날마다 새 힘이 나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채밀턴 가입하고 한 달 되었지만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게 되어서 남은 주식까지 다 정리하고 지난주에 과거 인턴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줄이니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같은 날에도 10월에 살 주식 공부하며 관망하는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느냐는 다 내가 내 계좌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다 달려 있습니다. 몸의 불망 맞추기는 월요일부터 처참하게 틀렸네요. 요즘 응원하는 야구팀도 연패 중이라 우울한데 이것도 못 맞추고 LG 응원하시지 않으셨나요? 자, 9월 초에 올 큰 파도의 정체는 무엇인지 잘 파악하게 됐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쁨 완독하셨네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다산북스랑 북토크
저거 빨리 날짜 정해야 되는데 그 완독하신 분들은 북토크 날짜랑 장소 정해지면 제가 이 웜의 신박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인원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완독하셨다는 분들 먼저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약간 선착순으로 정하든지 또 지방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게루님의 하루 일과는 너무 빡세서 불가능이요. 사실 요 며칠 집안일 때문에 잠시 진회석비 부정의 투덜이가 되었었는데 다시 긍정의로 프레임을 뒤집어 보니 갑자기 세상이 환해 보이고 다른 해결 방안이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결핍이 성장의 원동력, 성공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웜의 신박에서 다시 힘을 얻고 씩씩한 긍정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깨달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느 상황에서도 친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힘듭니다. 힘든데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성경에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둘 다 없더라고요. 둘 다 없었습니다. 근데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은 있고 이렇게 목회자 분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많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참 어려운 건데 그죠?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도 우리 최민턴 분들 우리 최슬리 임직원 그리고 저와 함께 공차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그 상대 팀까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참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하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 잘하게 돼 있고 나한테 도움 안 되고 나를 마음이 제일 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친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친한 사람인데 나한테 관심 안 갖는 것 같고 내가 요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요만큼밖에 안 하지. 그러면서 막 복수심 그죠? 막 복수심 이런 거로 그러다 보면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가득 차게 되는데 참 어려운 거지만 저도 많이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신청했습니다. 우리 기가파워님 어제 와서 저랑 저녁 먹고 갔는데 잘 내려가셨죠? 자, 장기 투자 중인 종목이 있어서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선수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일요일 날 그때 오후에 공차할 때 상대방 그 현역 선수라 했었잖아요. 현역 선수 보면 확실히 공차는 게 보면 예술이었어요. 딱 제가 처음 가자마자 한 15분 경기를 딱 보는데 저 선수 퍼스트 터치랑 이렇게 공을 잡아서 도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소 대학 축구 이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주FC 선수일 줄이야.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저희 회사에 우리 왕이사나 뭐 최상무나 보면 현역 선수잖아요. 네, 현역 선수고 실제로 지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LG, 두산, 뭐 키움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만 저희 이번에 포트폴리오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보면 그 야구 쪽에서 뭐 1등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다른 운용사랑 수익률 다 비교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최근 1년 수익률이 1등이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뭐 그래서 이번에 9월 조정장에서 10월 조정을 거쳐서 11월까지 이렇게 시장이 막 좀 9월 달에 좀 안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가면서 바닥 다지고 돌아서는 네, 요때 실제로 1등 매니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보시면 약간 좀 크게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의 심박 잘 보고 있습니다. 2%를 보면서 워런 버핏의 런치 티켓이 생각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애청자들에게 티켓을 팔아 함께 방송하시는 거 어떨까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부끄러워서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워런 버핏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서 못했는데요. 한번 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 주저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서 1.2배속으로 듣고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감사의 인사를 들렸습니다. 네, 제 거는 1.5 해도 잘 들리더라고요. 자, 공감은 빠르게 신뢰는 천천히 98년 이후 역대 홀수의 코스피 수익률은 25.8, 코스닥 수익률은 40.9 맞습니다. 그래서 홀수에 돈 많이 버시고 내년 짝수에 특히 2분기부터 3분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수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혈투에 부상은 없으셨지만 목 위 부분은 타박상 조심하시길. 네. 이제 좀 고글도 쓰고 좀 조심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딱 운동장 들어오면 이게 전투 의욕이 제가 이게 또 승부욕이 좀 강하다 보니까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데 좀 많이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방송 유목민 생활하다가 이제 채슬리 TV로 정착하려고 요즘은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듣다 보니 이렇게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방송 꾸준히 듣다가 일임을 하고 싶어서 남편을 설득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갈 수 없어서 노력해서 가능하면 빨리 상담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랩 3천만 원, 지금 신한증권에서 하는 거는 지금 5천이고요. 삼성증권은 1억인데, 랩 가입하셔가지고, 그걸로 한 몇 번 남편분한테 보여드리고 나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광복절에 서울에서 둘째 공주 결혼식이 있었어요. 8.15 큰딸 부부 손녀. 저희 부부는 하루 전날 가서 호텔에 묵었는데 자기 전 웜의 신박은 챙겨 듣게 됐더라고요. 오대리님과도 통화했었는데요. 9월에 전무님 뵈러 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여기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하 1층하고 2층에 엄청나게 큰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면 항상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런데 8월 15일도 제가 회사 왔었는데 광복절이라서 그런지 예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인데 예식을 연휴라서 이게 하객분들한테 대한 민폐다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광복절은 좋은 날인데 왜 예식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서울에서 따님 결혼식이 있으셨군요. 참 금선물 ETF 퇴직연금으로 투자 가능하군요. 올해 금현물 은선물 ETF 퇴직연금 계좌로 매매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박 대표님의 방향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서 미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저렇게 유지하면 미국 내년 하반기에 박살난다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내년에 관세 조정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내년 상반기에 80% 정도 처분하고 하반기에 다시 매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관세 말고 또 다른 변수를 줄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 미중관계, 관세, 물가, 실업률. 네.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실제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무조건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관세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전체 시장에 관세가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죠. 이번에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 안 받잖아요. 그렇게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섹터랑 주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가 틀림없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무지 중요하고요.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페드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지 결정이 됩니다. 물가, 금리 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 봐서 제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도 좀 조정을 하고 좀 친시장적으로 친주식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말씀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 노래 중 하나인 쩔어라는 곡에 있는 가사이네요. 이 곡의 퍼포먼스로 외국 아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디인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지난 1월 쭉 하셨는데 요 부분은 우리 성구 매니저한테 나중에 물어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는 댓글 내용 중에 캐대헌과 초창기 BTS 인기를 비교하면서 주제의식이 있었다는 것, 결핍에 대한 치유와 개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유사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BTS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티스트로서의 탁월한 실력이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RM과 슈가의 랩과 그리고 곡 창작력 그리고 제이홉의 안무, 정국과 지민의 미성의 목소리, 댄스 실력, 비의 반항적인 목소리와 얼굴 등등 라이브 무대에서 세계 탑티어의 가창력과 댄스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 49세 아재도 홀리는 매력입니다. 우리 나주영님이 만 49세시군요. 예,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탁월한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제이홉이 프랑스 자선 갈라쇼에서 그죠? 혼자 완전히 무대를 정말 찢어 놓았잖아요. 예, 그 전에 나왔던 우리 또 G 드래곤하고 태양 무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보면 그런 무대를 보면 와 저런 안무를 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그죠?
한 10만 시간 걸렸으려나 뭐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네, 저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IRP에서는 선물형 ETF 투자를 못한다고 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 운용에 적합한 상품만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연휴 때 최슬리 자료와 거의 똑같은 기사가 들려 깜짝 놀랐네요. 작년 9월 퇴근길 브리핑에 소개해 주신 금투자 기사에서도 김나영 교사의 5가지 금투자법이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 선물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골드 선물은 되나 봅니다. 그죠? 네. 안경 쓰고 축구하시면 안 돼요. 혼나셔야겠어요. 네. 앞으로 무조건 고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 9월은 핸디캡 1번 맞네요. 버디 트라이 하다가 양파한 느낌이 드는 월요일입니다. 하셨습니다. 혹시 신한증권 계좌로는 전임이 안 되나요? 1임 말씀이시죠? 신한 저희 1임 다 됩니다. 네, 신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은 요 정도 보고요. 이제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갚으려 기업들 비싼 값에 돌려막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회사 상장 전제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상법 개정에 증시 입성이 어려워져서 FI, 이 Financial Investor라는 말이거든요. FI 투자금 반환을 놓고 골머리, 지분 재매입 가장 편리하지만 유동성 부족한 기업은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LTC는 지난 6월 자회사 LSE 상장을 위해서 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요. LTC는 LSE가 2022년 새롭게 인수한 무진전자 반도체 세정 장비 사업부를 모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디스플레이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LTC와 사업 영역이 구별되는 만큼 독립적인 성장을 위해 LSE 상장이 불가피하다고 항변을 했고요. 회사 측은 주식 현물 배당을 포함한 당근 책까지 꺼냈지만 상장 자체가 불투명한 분위기다. HD현대는 19일 건설기계 중간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 재무적 투자자인 산은 인베스트먼트 지분 약 19.78%를 5,441억 원에 대사 온 뒤에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고요. 이 프리 IPO 상장 전 투자 유치 성격의 투자를 받았지만 모회사인 HD현대와 자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모두 상장된 상황에서 현대사이트솔루션 상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정 상법으로 인해 자회사 중복 상장이 가로막히면서 불거진 현상들인데, 법이 중복 상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중복 상장이 가로막혔다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기존의 사모펀드로부터 유치한 FI 투자금을 돌려줄 길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가정 아래 가장 단순한 해결 방안은 콜옵션, 풋옵션, 기업이 지분을 사거나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해서 이 FI 지분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이고요. 이는 모회사의 지분을 확대로 향후 자회사 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익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유동성 감소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요.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PF 운용사인 IMM 크레딧 앤 솔루션이 보유한 SK엠무브 지분과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보유한 SK온 지분을 대사온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 출혈이 발생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SKENS가 보유한 천연 액화천연가스 LNG 터미널 자산을 유동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자회사를 상장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넘길 경우 기존 모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 풋옵션을 받아줄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는 모회사가 많이 선택하는 대안이 금융기관 총수입수합, TRS나 주가수익수합, PRS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PF 보유 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되 모회사가 실질적인 지분 이익을 계속 보유하는 구조이고, 표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 등락 손익을 비롯한 경제적 권리는 모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 대가로 모회사는 금융기관에다가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마트의 이커머스 자회사 SSG.com이 지난해 FI를 교체할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계약을 짰고요. 기존의 어피니티 BRB 캐피탈이 보유하던 지분 30%를 은행 증권사 연합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에 넘긴 뒤에 이마트 측이 1조 1,500억 원을 수령했고, 이들 금융기관은 3년간 쓱닷컴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이마트 측으로부터 연간 5에서 6% 수수료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러시던가 아니면 이미 잠에 푹 빠져드셨던가, 그러실 건데, 이게 뭔 말인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RS나 PRS는 실제 자산이 아니라 파생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통상 수수료가 5에서 7%로 조달 금리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인데다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TRS, PRS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최후의 선택지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다. SK스퀘어가 자회사인 SK실더스 상장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뒤에 보유 지분을 기존 FI인 맥쿼리 P 지분과 함께 EQT 파트너스에 매각한 예가 있다. 자,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IPO의 경우 기업 가치가 공모가에 비해 상승할 여지도 있어서 FI마다 공모가에 구주를 팔 것인지,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장내 매각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인수합병은 정해진 가격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사례는 보면 뭔가 유망한 기업이 있으면 오히려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뭐 애플이나 뭐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좋은 회사 있으면 그 회사를 통으로 사가지고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통으로 사서 아예 100% 자회사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뭐 인수한 회사를 나중에 상장시켜요. 근데 돈 없이 FI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수를 했으면 이 FI들을 엑시트 시켜주기 위해서 상장을 해서 그 FI들이 그 인수할 때 들어왔던 그 지분만큼을 상장할 때 팔게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실제로는 좋은 회사가 있으면 내재화 시켜야죠. 예, 떼내서 이걸 갖다가 또 따로 상장을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요 밑에 뭐 이노베이션이랑 뭐 여기 TRS, PRS 있잖아요. 자, 좋은 회사가 있어요. 좋은 회사를 500억을 주고 인수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200억 원 내 돈으로, 300억 원 FI들
키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셋증권 그런 IB들 끌어들여 가지고 300억 원 니네들이 투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회사 상장시킬 때 그 300억 엑시트하면 된다. 요랬다가 그 상장을 이제 못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300억 원어치의 FI의 지분을 만약에 약정을 해놔서 뭐 떠와야 되잖아요. 그게 떠오는 게 자금 부담이 돼서 어려우면 방금처럼 이렇게 금융기관에다가 하나은행이 TRS 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300억 원의 지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FI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대신 사줍니다. 대신 사주고 그 대신에 3년 동안 내가 보유하고 3년 뒤에 네가 다시 되사간다는 조건으로 그 대신 3년 동안에는 5에서 6% 이자를 지급해줘.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회사가 3년 안에 망한다. 망하면 이 300억 원어치에 대한 부분도 니네가 다 책임져. 네, 이게 토탈 리턴 수업이거든요. 네,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나면 어쨌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300억 원만큼의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5에서 6% 이자만 주면 되고 그 300억에 대한 회사의 지분의 권리, 의결권 이런 거는 다 내가 가져가고 너네는 그 300억 원의 지분을 사주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플러스 이자 연간 수수료 5, 6% 보장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자회사가 만약에 상장사다. 상장사인 경우에는 그 상장사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가 나는 것도 내가 다 그걸 다 보전해 줄게. 그게 이제 주가 수입 사업인 거죠. 옛날에 현대 엘리베이터였나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현대상선을 이는 비슷한 TRS 계약을 했다가 그 FI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지분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것 손실을 다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회사면 어떻게든 돈을 차입해서라도 이 회사를 내재화 시켜야 되고요. 또 돈이 필요하면 자회사가 예전에 LG 엔솔 상장할 때 제가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니 LG 엔솔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 하면 LG화학 주주들 대상으로 제3자 배정해도 된다는 거죠. 제3자 배정. 해서 LG화학 주주들이 이 돈 어디 쓸 건데 LG화학이 갖고 있는 배터리 사업부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 캐파를 2배, 3배 늘릴 거다. 그러면 LG화학 주주들이 그거 뭐 땡큐 하면서 제3자 배정에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에 다 참여하죠. 그 개념이 잘 모르는 주주들은 나 하기 싫은데 하면 실권 난 거를 갖다가 회사가 지명한 제3자한테 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보통 보면 자회사 이거 중복 상장이 안 되면 뭐 투자의 타이밍을 뭐 놓치게 되고 그게 크게 뭐 영향을 받는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짜배기 회사인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한테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내가 한 1,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려서 나중에 매출과 이익을 성장을 도모한다 이러면 주주들이 다 해주죠.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NTT, 이온, 1증시는 자회사 상패로 밸류업. 요 관련된 기사가 지금 2개나 되어 있거든요. 자, 도쿄증권거래소 상반기 상장 폐지 기업 수예요. 여기 보면 21년부터 그 다음에 24, 25년 되면서 상장 폐지하는 기업 수가 많은데, 자,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서서 기업 가치 제고에 먼저 드라이브를 건 거는 일본에서는
일본 먼저 드라이버를 건 일본에서는 대기업 자회사 자진 상장 폐지 열풍이 불고 있고요. 상장 유지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모기업이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회사를 완전히 품으려는 기조가 확산되면서이고요. 한국은 여전히 조달 비용이 비싸고 기업 가치 재고를 자율에 맡기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했거나 그 계획을 발표한 기업 수가 올 상반기에 59곳, 59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 51개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로 2014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5월 일본 최대 통신업체 NTT는 약 2조엔을 들여서 IT 서비스 자회사 NTT 데이터 그룹 잔여 지분 42%를 사들인 뒤에 상장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유통 대기업 이온은 자회사 이온몰을 지난 6월 100% 완전 자회사화했고요. 일본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모회사의 상장 유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을 대형주 위주 프라임 시장과 중견기업 중심의 스탠다드 시장, 스타트업 중심의 그로스 시장으로 재편을 했고요. 시장별로 유통주식 비중과 시가총액 거래량을 포함해서 상장 유지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했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이하로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밑도는 기업은 기업 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공시하도록 했고 이에 프라임 시장의 경우 80%의 기업이 관련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복 상장 기업들은 모회사가 자회사 가치에서 큰 순자산 가치 NAV 할인을 받기 때문에 PBR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지목이 됐고요. 이 경우 프라임 시장 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룹 전략상 오히려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됐군요. 상장 폐지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도 관련 트렌드를 부추겼는데 일본의 금리는 한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만큼 공개 매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에서도 향후 자발적 상장 폐지 추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정부의 밸류업 압박이 자율공시 수준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향후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면서이고요. 김서하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파트너는 국내는 일본처럼 이자율이 낮지 않고 수많은 대기업이 중복 상장돼 있지만 정작 상당수가 대주주 지분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서 상장 폐지 기준인 95%에 도달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기사도 관련 기사인데 오락가락 상장 규제에 기업들 혼선.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중복 상장을 두고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두고 정부 기조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중복 상장은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속 성장이 남긴 잔재로 평가가 되는데 금융시장이 미성숙했던 1970년대 국내 기업들은 고리의 사채에 허덕이고 있었고요. 이에 정부는 1972년 8월 기업과 사채업자 간 계약을 강제로 무효화한 뒤에 금리를 35에서 16% 수준으로 낮춰서 새로 계약하게 했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기업공개 촉진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상장을 밀어붙였군요. 이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은 계열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환 출자나 교체 출자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폐단이 드러났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죠. 순환 출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터라서 모자 회사 중복 상장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고요.
지주사만 상장하고 사업회사들은 100% 비상장으로 유지하는 미국식 가버넌스와는 태생부터 다른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중복 상장을 막겠다고 하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한국거래소 역시 현실적으로 중복 상장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유가증권 본부 주도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꾸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 여기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자, 보세요. 이게 뭐 혼란스럽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며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금융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해외 투자금들이 국내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니까 외환 보유고도 없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거죠. 흑자도산 막 나고. 예, 그런 와중에 외국계의 이런 금융자본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해라. 예, 막 순환 출자 고리로 돼 있으면 이게 도미노처럼 상호 보증 쓰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니까 그러지 말고 지주사 위에 하나 두고 지주사가 각 사업회사 다 지배하고 경영권을 그러면서 각 사업회사가 따로 있으면 요거 하나 망해도 예, 이렇게 순환 출자 고리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IMF 직후에 해준 거예요. 이게 지주사로 전환을 할 때는 대주주가 이 주식을 팔아서 지주사의 지분을 더 갖잖아요. 사업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지주사의 지분을.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이 세금을 안 내도 되게 조세 특례까지 해주면서 지주사로 전환을 하라고 장려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금융 자본이 별로 없을 때.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치원생이다가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유치원생한테 해주듯이 밥 떠먹여주고 코 풀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대학생이 됐고 기업이 그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 지주사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주사 전환하는 거 이것도 다 막아야 됩니다. 이제는 없애야 되고요. 그렇게 없애고 뭐 자회사 상장 아까 거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위상에 맞는 그런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에 맞는 주식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전 세계에서 완전히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그런 이런 주식시장이 되면 신뢰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신뢰. 제가 늘 좀 자주 강조하는 게 얼마 전에도 재단 관련돼서 간단한 정관 수정이 있었는데 그 정관 수정에 그 재단 이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다가 그 정관 수정한 그 페이지마다 그죠? 다 인감도장 거기에다가 다 찍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후진적이다. 그 정관 변경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감 도장을 가져와서 저기다가 다 간지 뭐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적어야 될 정도로 불신사회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간단한 사인 정도로 얼마든지 대체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관행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 나서서 없애야 되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기재부가 좀 저거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거기 뭐 3개월 안에 들은 인감도장 이런 거
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입법부에서는 그렇게 서로 신뢰를 하면서 사인 정도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10배, 100배 강화해서 이 불신을 조장하는 불신을 야기시킨 사람들에게는 엄벌하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지 우리 사회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산성 우리가 이때까지 잘 했던 이유가 빨리빨리 그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히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는데 요즘은 보면 비효율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 얘기하다가 완전히 삼천포로 빠졌네. 자, 트럼프, 모디, 브로맨스 균열 보이자 틈새 파고되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때 긴밀한 우정을 과시했던 미국과 인도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미국이 인도와의 무역 협상을 미루면서 인도는 50% 고율 관세 적용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과 인도 사이 균열을 이용해서 인도와 밀착하고 있고요. 17일 인도 NDTV는 사안에 정통한 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는 25일에서 29일 6차 무역 협상을 위해서 뉴델리를 찾으려던 미국 무역 협상단이 방문을 취소했다고 보도했고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걸 문제 삼아서 미국이 부과한 50% 관세 적용 시점이 27일로 예정된 만큼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사실상 타결 가능성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와 원유에 더해서 군사장비 등을 거래하는 것을 제재하려 하는데 인도의 농업, 낙농업 시장 개방도 양측이 힘겨루기 중인 주요 이슈이고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관세 폭탄을 투하했는데도 인도와 진행하는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자 조기 관세 협상을 이룰 가능성도 없애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에서 인도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인도의 러시아 원유 의존은 기회주의적이고 인도 정유업체 수익은 결국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고요. 이어 인도에 부과한 25% 추가 관세를 두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면서 향후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자, 인도 모디 총리는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인데 모디 총리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 다음 날이 지난 7일 뉴델리의 한 행사에서 인도는 농민, 어민, 낙농업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농업은 인도 전체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농민들은 모디 총리의 핵심 지지층이군요. 농업이 인도 전체 고용의 40% 이상이나 된답니다. 자, 또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8년 만에 최대 규모 세제 개편을 통해 감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나섰다네요. 인도 외교부는 미국과 EU도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는데 인도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미국의 이중잣대에 반발했고요. 자, 인도와 미국 간 갈등으로 벌어진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는데 오랜 기간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고율 관세 표적이 된 인도를 끌어들여서 미국에 공동 대응하자며 구애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 덕분에 오랜 기간 국경 영유권 논쟁을 빚어왔던 중국과 인도는 해빙 분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7년 만에 방중하고요. 인도 측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통보한 직후에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네요. 로이터 통신은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기에 모디 총리가 중국을 찾는다면서 인도와 중국 간 외교적 해빙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거들고 있는데 글로벌 타임스는 17일 인도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제안했고요. 인도가 아시아 시장으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대미 수출 의존도 증가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인도를 회유했고요.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 협정. 한국, 일본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참 걱정이에요. 그죠?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면서 페드가 달러를 무작정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 찍어내서 그 달러를 갖다가 결국은 이 프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나라한테 제품을 사고 대신에 달러를 수출한 거잖아요. 근데 관세로 다른 나라들이 이 경제 전략을 미국을 제외하고 뭐 경제학에서 보통 이렇게 심플리파이 단순화시켜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어섬션을 갖다가 자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끼리 다 교역을 하게 된다 하면 미국은 앞으로 이제 달러를 못 찍어내게 됩니다. 찍어내더라도 그 찍어낸 달러를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주면서 그 달러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찍어내기만 하고 국내에서만 쓴다고 하면 그 많아진 달러 때문에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심하게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너무 뻔한데 지금처럼 저렇게 관세 폭탄으로 동맹국들하고도 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야기하는 이 경제 충격이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에 미국 시장 박살이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한국보험사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 2% 그쳐라고 되어 있는데 5년간 보험사 해외 투자가 한국 1.5조, 일본은 30조나 되는데 회계제도 개편 대응 매달리는 한국, 출혈 경쟁의 수익성은 더 떨어져 순이익 증가폭은 4%대에 머물며 해외 시장에서 사업 다변화한 일본, 자국 시장 보호에도 지속 성장, 작년 연간 순이익이 28%나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그리고 투자 대상은 영국의 어디 뭐 일본은 여기 보면 일본 기업도 쭉 나오는데 어디 투자했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가 일본 대비해서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금액하고 지금 일본 수출 금액하고 거의 똑같아졌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국내 보험사가 이 해외 투자가 얼마나 이 소극적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 한화자산에 있으면서 한화생명의 자금, 변액자금을 혼자서도 1조 운용하고도 했었는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 보험사나 보면 주식 투자에도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해외의 대체 투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그쪽의 포션이 자꾸 늘어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좀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근데 주식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비싸나 사나 뭐 무작정 이렇게 또 그렇게 퍼포먼스가 또 좋지 않은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보험사만 뭐라 할 거는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무튼 전문가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상승 피로, 정책 실망, 실적 부진, 힘 빠지는 코스피. 자,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급락했던 동아시아 증시가 관세 협상 기대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반등을 했고요. 여기에 수출과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까지 겹쳐서 아시아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달 들어서도 계속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전분기 대비해서 1% 증가로 나왔는데 중국도 다른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수출은 2개월 연속 시장 예상을 상회한 데다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지난달까지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였던 코스피가 이달 글로벌 서머 랠리에서 나홀로 후진하고 있는 것은 이 상승 피로감과 정책 기대감 약화,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 때문인데 코스피는 지난 4월 9일 관세 충격에 2293.7까지 떨어졌었고요. 지난 4월 불과 넉 달 전입니다. 네, 지금 3200인데 불과 넉 달 전에 2293. 이후 7월 말까지 강한 상승세로 올라왔고 4개월간 상승폭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주춤했던 기간 나홀로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막상 미국 금리 인하 기대라는 호재의 영향을 이달 들어서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자, 특히 코스피는 과거에도 짧은 상승 후 긴 박스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는데 1989년 3저 호황으로 1000포인트를 달성한 후에 17년간 정체 자동차 화학 정류 장사로 인한 2000년대 중반 2000조 도달 후에 13년간 정체, 그 후 코로나 장세로 3300까지 갔지만 4년간 하향세를 보였다. 이웅찬 IM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3200선에 도달한 지난달 말에 코스피는 45년의 역사 동안 한 단계 레벨업 이후 장기간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고 그 능력이 주당 순이익에 반영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5년 세제 개편안의 단계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소 같은 증세 요인이 정책 기대감을 훼손시킨 것도 박스피의 원인이고 증세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적더라도 그동안 코스피 5000이라는 정부 의지에 거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것이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대표적인 PBR 주인 은행주 증권주를 대거 매수해 왔는데 최근에는 매도로 바뀌고 있고요. 금융권에는 상생이나 사회적 체계, 교육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주주 환원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RX 은행지수는 이달 들어서 2.3%나 빠졌고 증권주도 4.7%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25년 2분기 실적이 정권가 전망치에 비해 저조했던 점도 코스피 부진의 원인이고요. 자,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았던 334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2%, 4.7% 전망치를 밑돌았네요. 증권가에서는 이들 기업이 매출 632조에 영업이익 64조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618조에 영업이익은 61조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자 관심이 큰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24% 밑돌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당초 증권가에서는 한 6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4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총 2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1.6% 웃돌았고 그 뒤를 이어서 LG엔솔도 56%, 삼성바이오가 10.1%,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1%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부문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33.3% 하회하며 가장 부진했고 이는 이노베이션과 S오일의 영업손실 폭이 예상치보다 1,000억 원 이상 컸던 데다가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26.7%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소재가 마이너스 12, IT가 마이너스 9.6, 산업재가 마이너스 8.5% 등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소재 부분에서는 롯데케미칼 영업손실액이 전망치 대비해서 800억 원 가까이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700억 가량 밑돌았네요. IT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재에서는 한화가 자회사 부진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무려 86.7%나 낮았습니다. 이익도 줄고 하지만은 멀티플이 이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 이 증시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건축하는구나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다가 어디였었죠? CLS였었나요? 제목을 그렇게 적었잖아요. X, tax, cut이 아니라 tax rise였나요? 뭐였나요? 텍스를 올린다고 다시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오버웨이트에서 중립으로 다시 낮추는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개선시키겠다 하면 일본을 바라보면서 야 PBR 1.5에서 2배 가겠구나 했다가 아닌가? 주식시장 제가 뭐 계속 아까 이 신뢰의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주식시장의 제도는 이번에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서 그 뜯어 고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명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 회복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뢰 회복을 시켜줄 거라 믿습니다. 워메신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